3차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제가 앞에서 강조했다시피 생물도 살 수 있는 그런 또 녹지를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방향 키를 제시하는 게 환경영향평가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곳은 부산의 해운대인데요. 여기가 노무현 대통령이 회담을 했던 누리마루라는 공간이고요. 먼 저기 보시면 저기 부산대교인가요? 대교가 있으면서 광안대교 대교가 있으면서 요즘 부산의 발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개발을 어느 정도 제어해주고 방향키를 제시하는 게 바로 이제 환경영향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룡뇽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봄이 돼서 알을 논두렁 옆에 조그만 도랑 같은 데 있죠. 또 계곡 중에서도 산 속에 있는 계곡 중에 물이 완만하게 흐르는 계곡 가에 이런 도룡뇽들이 알을 낳고 살고 있어요. 이런 이제 도룡뇽들이 자연환경 중에 특히 이제 습지 쪽에 살고 있는데 경주 쪽에 가면 경상 양산시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 이제 천성산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많은 계곡과 또 늪 이런 곳들이 분포해 있거든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낙동강 인근에 있는데 여기 많은 계곡과 계곡이 있다는 건 습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늪 습지들이 이제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필이면 이제 KTX 공사가 이쪽을 지나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위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터널을 뚫도록 돼 있어요. 터널을 뚫도록 돼 있어서 천성산을 간동해서 약 13km 정도 원호 터널을 뚫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도룡뇽이 재판을 건 건 아닌데 도룡뇽을 원고로 해가지고 소송을 낸 사건이 2003년도에 일어났어요. 이건 이제 터널을 뚫으면 늪에 있는 습기들이 그러니까 물이 말라서 이제 지하가 이렇게 뚫어지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도룡뇽이 살 수가 없게 된다. 그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렇게 해서 환경단체들이 이제 소송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1심, 2심, 3심까지 가고 그 3심이 대법원 판결이죠. 대법원에서 재밌는 이제 판결 결과가 나왔죠. 도룡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자로 불인정한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소송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2006년 6월 2일 날 도룡뇽의 친구들이 낸 소송인데 또 한 가지는 KTX 터널 공사로 인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판정이 내린 거죠. 그래서 도룡뇽은 자연물로 규정해서 소송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천성상에 있는 이 스님께서 이렇게 단식 투쟁도 하고 했죠. 그래서 조사 활동도 하고 있고 이렇게 했던 곳인데 지금은 어쩌냐? 현재 상태는 도룡뇽 그 다음에 가재 등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뭡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잘 살고 있고 아직까지는 또 반면에 육지라는 것이죠.
육지화가 되어가는 증거로서 소나무라든지 오리나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상황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리나무는 그 이파리가 넓은 낙엽 수종인데요. 낙엽 수종인데 우리가 되게 그 계곡을 막아서 계곡의 그 침식을 막는 사방공사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주변에 심는 나무, 그래서 사방 오리나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설악산에 오색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설악산 같은데 광주에서도 이런 그 논란이 한참 있었죠. 광주 무등산에 그 케이블을 놓자 하는 거. 요즘 이제 케이블 설치가 하나의 붐이 일어났죠. 여수에도 거기는 해안이니까 허가가 돼서 여수에서도 그 오동도 근처에 있고 목포도 고화도하고 유달산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돼서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차피 케이블카를 놓는다는 것은 뭡니까? 경관이 아름답고 또 그 수려하고 이런 데 놔야 관광객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악산에도 오색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하는 그 지자체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소가 이제 설악산에 있는 이 장소가 생태적 보존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설악산 가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구고 국립공원 같은 자연공원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 제가 앞 시간에 설명을 했죠. 우리나라의 그 산맥을 잇는 중추 생태축이라고. 그다음 천연보호구역이고 산림청에서는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또 유엔에 있는 유네스코에서는 생물권 보호지역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연과 관련된 법에서는 모두 다 여기를 보전지구, 보호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천연기념물, 희귀종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사냥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 부실하지 않다 논란도 많았고 환경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여기다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게 되면 얘들 사냥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를 단편한다는 것은 초각을 만든다든지 또는 분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보존 가치가 높은 식생, 나무들이 여러 가지 우거져 있는 모양 이런 것들을 식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백두대간의 핵심 구역을 과도하게 지형 변화를 시킬 수가 있고 자연 생태계의 환경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불가 판정을 해줬어요.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그런데 강원도가 이것을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안 맞다. 행정소송에서는 이 불가 협력이 판단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지역에 이렇게 자연의 파괴, 또 동물들의 희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계획 단계에서 평가를 했을 때는 계획 자체를 취소해라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됐고 여기에 케이블카를 놓냐 마냐 놨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사냥이 살 수 있도록 한다든지 경관에 해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저감방을 마련해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에 천성산의 KTX에
꼬리치레 도롱뇽도 그렇고 여기에 사냥도 그렇고 이걸 개발하려는 측과 보존하려는 측에 늘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형사고발 기자회견 이렇게 해서 설악산 그 주민대책위원회 케이블카 반대 이런 데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늘 있어요. 근데 이것에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게 정확히 환경영향평가를 정밀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보존에 역점을 두냐 개발에 역점을 두냐에 따라서 이게 결론이 좀 다르게 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또 재생에너지 지금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뭐죠?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 또는 신에너지 이런 걸로 이제 바꾸려는 노력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풍력발전이죠. 태양광과 풍력발전. 그래서 우리가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100만큼 배출했으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든지 아니면 저감하든지 해서 이 100만큼을 다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배출과 흡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0이 되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이미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셨고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에 보고를 했고 2030년까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하도록 했어요. 처음에 38%인데 36%인가 되는데 지금 45% 기후변화 시간에 자세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풍력 발전들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보다 녹색 발전이라고 그러죠. 녹색 에너지 환경 오염이 없는 녹색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육상에다가 풍력 발전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나왔어요. 뭐 소음이 나고 또 아까 케이블카처럼 일부 서식지를 파괴하고 녹지도 파괴하고 이 이제 풍력 발전을 또 그 유지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바다에다가 풍력 발전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만금이라든지 우리나라 신안 앞바다 대표적으로 지금 대단히 풍력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지역의 생태축 단절한다든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 아까 설악산처럼 생태 자연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얼마만큼 그 중요한 생물들이 사는가, 또 식물이 많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저주파 소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내는 자동차의 그 크락션 소리, 소음 이런 소리라든지 또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우리가 이렇게 악을 쓰는 소리 이런 것들은 소음이에요. 근데 이 어떤 기계가 윙윙윙윙윙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저주파 소음이라고. 이게 법의 저촉은 받지 않는데 사람은 굉장히 이걸 싫어하죠. 성가시 나가고. 이런 것들이 풍력 발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주거지역, 그 마을 인근에 있으면 문제가 있고요. 또 뭐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을 권장하는 추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다에 옮기니까 이런 것들 우려가 돼요. 어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물고기를 잡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어장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철새들이
주로 호주라든지 그다음 동남아에서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오거든요. 인도네시아. 수천 킬로를 이동해서 우리나라까지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간 기착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에 온 놈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월동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나중에 갑니다. 시베리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름에 온 놈들은 여름에 우리나라 지내고 또 따뜻한 지역으로 가고 이런 철새 이동 통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갯벌이 많으니까 또 그 습지가 많으니까 우리나라로 많이 옵니다. 순천만이라든지 또 저기 서산만이라든지 이런데 갯벌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철새들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 서해안이 이제 이게 설치하기 좋아요. 동해안은 깊어서 설치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 철새들의 이동을 방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풍력 발전의 이 바람개비에다가 뭐 이렇게 색을 칠한다든지 이러면 좀 철새가 잘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경관을 또 이렇게 변화시키잖아요. 또 우리 세월호 참사에서 봤다시피 바닷물은 흐르고 있어요. 해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 해류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이런 이제 염려가 있어요. 이런 것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저감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하나의 이제 방안들이 어민들이 어장 해소를 우려하니까 어민들을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전력의 이익금을 일부를 어민들한테 나눠준다든지 또 철새 이동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예측해서 가능하면 철새가 이동하지 않는 곳, 그 다음에 이동하더라도 이렇게 철새가 빨리 이 풍력 발전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저감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 역할들을 환경영향평가가 하게 됩니다. 태양광은 한때 굉장히 유행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처럼 여기 전북 장수군 천천면에 있는 산인데요. 한국일보에 보도된 건데 이렇게 산을 깎아가지고 이 첩첩 산중 위에 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태양광을 해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 전력 생산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나무들을 이렇게 없애버린 거죠. 또 생물 서식지가 없어지고 경관이 엉망으로 되고 산사태 우려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를 우리는 녹색에너지라고 그래요. 녹색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이 녹색이 여기 있는 녹색의 자원들을 훼손하는 거죠. 이것보다 녹색의 충돌이라고 그래요. 녹색끼리 충돌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려고 보니까 또 좋은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일을 더 큰 좋은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경사가 급한 데는 안 됩니다. 25도 낮은 가능하면 평지에다 해라. 그 다음에 옛날에는 태양광 이걸 설치하면 보조금을 많이 줬는데 30% 축소를 했고 이 임야의 허용 사용 기간도 20년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거 끝나면은 다시 복구를 해라. 근데 이렇게 말은 좋은데 나중에 복구를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 다음에 도로나 주거지역도 100m에서 1000m, 1k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이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농지라든지 염전 이런 데다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좀 주의 깊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인해서 숲이 약 2,40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3,300개의 넓이가 허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17년까지 이렇게 약 47배 이상 증가가 됐다는 것이죠. 여기는 지금 논에다가 태양광을 지금 이제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농사를 짓는 것보다 태양광 설치해서 이
이 전기 생산비를 받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에도 태양광을 심어가지고 태양광을 얻는 경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현황을 보면 태양광이 용량이 712만 킬로와트 정도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풍력이죠. 그 다음에 수력은 많이 하기 어렵죠. 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태양광이 많고 이제 풍력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죠. 왜냐하면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발전소의 석탄 발전소를 부득이 줄여야 돼. 줄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전환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아무데나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개발업자가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 또는 풍력 발전 시설을 하려고 보니 굉장히 다툼이 많고 또 충돌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광역 지자체, 그러니까 전라남도, 광주시 이런 데서 부지를 발굴을 해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조사를 합니다. 수용성,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나눠준다든지 또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줄이겠다는 어떤 많은 주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거죠. 마을 공모 방식을 도입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힘이시 주민을 참여시켜요. 환경성 검토로 지구개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이런 그 실제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서 민간 사업자에게 부지를 거꾸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전 사업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허가 같은 것을 쉽게 할 수 있고 주민과 충돌과 환경을 저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성 검토와 수용성 확인을 동시에 하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제주도가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제주도는 정말 많이 그 공항이 붐벼서 포화 상태예요. 공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광주 같은 경우도 제주도 가려면 비행기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2 공항을 제주에다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현재 제주공항에가 있죠. 제주시가 있고 반대편에 얘가 한라산이고 반대편에가 서귀포가 있죠. 서귀포시. 이쪽 근처에가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난산리, 수산리, 성산, 구자 이렇게 있어요. 성산 이출봉이 있는 곳이 성산읍이고 거기서 좀 가는 곳이 구자예요. 구자. 여기에다 이제 이 공항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항을 여기다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여기 주변에 철새 도래지가 얼마나 있는지, 또 제주 같은 경우 영암 동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암 동굴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 지형, 경관이라고 해요.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는 생활소음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따져보는 게 환경영향평가예요. 그래서 이 공항을 놓더라도 활주로의 방향을 지금 이게 보면 이렇게 하는 거 하나 있고 또 이렇게 가는 하나 두 개가 있잖아요. 지금 뭐 이랬을 때 이쪽으로 했을 때 철새한테 방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쪽으로 했을 때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런 항로라든지 또 이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살펴보는 것들을 이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다 보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공항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그래가지고 이런 게 마련되면 반드시 이렇게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거쳐야 돼요. 이렇게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시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집어넣어서 개발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제주도에 비자림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비자나무뿐만 아니라 그 나무들이 우거진 굉장히 식생이 잘 보존된 이런 곳이 있어요. 제주도 가면 한 번씩 여기 지나갈 수 있어요. 차를 타고. 그런데 도로를 확장한다는 그런 명명하에 이 나무들을 걷어내고 있는 것이죠. 몇십 년 된 나무들을. 그런데 여기는 환경영향평가를 다 했다고 그러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멸종위기종인 야생조류 팔색조 이런 것하고 천연기념 황조롱이 희귀식 부순나무 이런 것들이 잘 표기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갈등이 일어나고 굉장히 심한 갈등과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이제 일시 중지된 이런 사태. 도로를 놓는데도 이렇게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이제 환경을 이런 녹지 공간들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원 일몰제라는 게 또 있어요. 예를 들면 광주에 가면 이제 중앙공원이라고 있어요. 중앙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화정동에 가면 있죠. 금호지구하고 이렇게 사이에 거기 풍암호수라고 있죠. 그러니까 풍암동에 가면 이렇게 풍암호수가 있고 풍암호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산이 있어요. 중앙공원이라는 산이. 말이 공원이지 산이에요. 현재는. 이런 데를 지금 이제 공원 부지예요. 공원. 근데 거의 이 공원 부지가 도시 계획에 의해서 20년에서 거의 50년 동안 묶여 있어요. 제한 아무도 개발을 개인 땅이어도 이게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헌법소원에서 99년도에 이런 것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요. 20년에서 50년이 넘었는데 도시계획만 해놨지 공원을 안 만들고 놔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유재산권 침해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나서 이제는 이제 여기는 주민들이 이 땅을 팔 수 있게 돼버렸어요. 그렇다 보면 공원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광주 시민들은 손해죠. 근데 또 땅 주인도 또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법을 바꿨냐면 2000년 7월 이후부터 최초 도시계획 결정된 20년이 지난 그러니까 2020년이 기죠. 이게 작년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공원 일몰제가 이제 해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을 이 도시계획에서 공원지역을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돼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거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짓도록 해주고 이쪽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짓도록 해줘요. 그럼 여기서 돈을 받죠? 그러니까 30%를 중앙공원의 30%를 공원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요. 공원, 이제 일반 택지로. 뭐 여기다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남은 돈으로 나머지를 공원으로 개발, 땅도 사고, 여기에 이제 체육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민간공원 개발 특례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이제 주민들은 공원을 만들고 또, 지자체에서는 이 땅을 다 이제 공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여기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해서 어떻게 택지를 개발하고 공원을 잘 보존할 것인가를 하는데도 환경영향평가가 관련됩니다. 지금 한참 개발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가지 개발 행위를 하는데 이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또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현 지역의 현황이 어쩐지 예측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영향을 적게 입히는가 저감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아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처럼 부작용이 많이 나면 사업을 보류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예방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도 이렇게 꽤 있어요. 보시면 우리 대표적으로 동강댐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앞에서 말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되겠고 꼭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평가하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그래요. 계획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이 있는데 이런 정책이나 프로젝트의 계획 이런 것들은 정책이나 계획은 전략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계획 단계에서 그 다음에 사업은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를 보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종류가 아까 계획 단계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사업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근데 사업 단계에서도 모든 사업을 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너무 많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규모가 적은 사업들은 좀 더 간단히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 소규모,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시작만 하면 어떻게 환경영향평가에서 공사하면 끝나보면 안 되죠. 제대로 했는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대로 했는가, 그걸 사후 환경조사라고 해요.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변화가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한 그 결과하고, 실제로 공사하고 운영할 때 그대로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고, 제대로 이행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때 이 가리왕산이라는 곳에 활강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끝나면은 생태 복원하도록 했는데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후 환경조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야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거의 대부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산업단지 조성은 도시, 그다음 항만은 아까 그 항구라든지 뭐 거의 대부분의 관광단지를 한다든지 철도를 한다든지 도로를 놓는다든지 뭐 교량을 놓는다든지 전부 댐을 만든다 이런 데 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로 뭘 조사하냐? 무슨 생물이 사는지 자연 생태 조사, 그 다음에 생활환경, 대기, 수질, 토지, 생활환경 이런 것들을 조사하도록 돼. 심지어 사회, 경제, 환경 분야까지도 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평가 협의회가 심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무슨 항목을 할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 경로를 하나는 먼저 보고서 초안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민 의견을 듣고 뭐 이런 걸 수렴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본안을 만든 다음에 이걸 끝난 게 아니라 환경청에 협의라는 걸 해요. 협의했을 때 또 어떤 것을 고쳐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완료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이렇게 거친다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개발에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평가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토지 피복도라는 걸 조사하는데
여기 우리나라 토지에 어디가 이렇게 산이 녹지가 있고 어디는 도시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는 거죠. 시가와 농업지역, 산림지역, 토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것들을 인공위성을 촬영해 보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토지 피복도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생태자연도라는 것은 산이나 하천, 내륙, 습지, 호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또 자연적으로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등급을 따지는 것을 바로 생태자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환경영향평가할 때 하나의 평가 요소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것을 평가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따가지고 이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17번 정도 진행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평가사가 약 300명 정도 있어요. 저도 2년 전에 이 평가사 자격을 취득해서 현재 이제 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죠. 국가 자격증 제도고요. 환경평가법은 최초로 이렇게 환경보전법이 1977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현재의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평가법은 2012년도에 환경법은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조금씩 바뀌어요.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왜 필요한지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